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앉자마자 꺼낸 이름이 있었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시진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심장이 전부 한국에 있었거든요. 미중이 왜 이 반도체 때문에 9년 만에 마주 앉았는지 지금부터 드립니다. 2026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정문 앞. 9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는 건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잖아요. 트럼프의 차량이 들어오자 취재 헬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의장대 앞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대표단 명단 때문이었거든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동행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드는 회사들이네요. 취재 구역이 옹성됐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담판이 아니었죠. 협상 의제도 공개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인공지능 공급망, 고대 여폭 메모리, 전부 한국이 핵심인 얘기였어요. 차가운 베이징 아침 공기가 등줄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취재 파트너 에리 옆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한국? 이 회담의 구경꾼이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8년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워싱턴 반도체 정책 연구소에서 중국 기술 굴기를 추적해 왔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반드시 한국을 따라잡는다고요. 2020년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단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2025년 중국에 밀린다. 업계에서 꽤 인용됐더라고요. 그게 제 이름을 알린 보고서였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근데 마이클, 왜 젠슨 황이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대답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인민대회당 정문 앞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차량 중 하나에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1위 최고 경영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심장을 움직이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량 한국산이었습니다.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확신이 아직 몸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전 회담이 끝나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회담장 밖 복도로 이동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짧은 회색 자켓을 입은 동양인 남자였어요. 가슴 패스에 한국 반도체 회사 로고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드레이크 박사님이죠? 2020년 보고서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 회담 의제 보셨죠? 고대 여폭 메모리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더군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고대 여폭 메모리. 세계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꺼낸 숫자는 제 오랜 확신을 처음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베이징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회담장 복도에서 그 한국인과 헤어진 뒤 머릿속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어요. 에릭은 먼저 자겠다고 했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짐 가방을 열었어요. 맨 아래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거든요. 출장마다 챙겨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2020년 보고서였어요. 표지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어요. 제목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2025년 중국에 밀린다.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데이터를 들여다봤거든요. 중국 정부가 2015년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할 때 저는 그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반도체 자립, 10년 안에 핵심 기술을 내재화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때 세계가 코웃음을 쳤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생겼을 때도 저는 주목했어요.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정부 자금이 쏟아졌어요. 수십조 원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줄을 서서 입사했고 설비가 들어섰어요. 저는 그 공장 위성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동료들한테 말했습니다. 5년이면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아요. 동료 몇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반도체는 다르다고, 기술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모든 산업이 처음엔 그렇게 말한다고요. 일본 자동차도, 중국 태양광도,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엔 따라잡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 확신이 보고서가 됐고 업계에 퍼졌어요. 방 창밖으로 베이징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첫날 밤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왠지 그날 밤은 그 불빛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파일을 한 장 넘겼어요. 2020년 당시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투자 규모 추이, 엔지니어 숫자, 특허 출원 건수, 그래프가 전부 우상향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인재가 모이고 공장이 들어서고 정보 의지가 확고하면 결국 기술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게 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였어요. 2026년이었습니다. 제가 2025년에 밀린다고 썼는데 이미 그 해가 지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에 반도체가 올라온 건 한국이 밀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이 너무 강해서였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릭에게 낮에 카톡이 와 있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마이클, 창신 메모리 1분기 실적 나왔어.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또 연기됐대.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봤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3 양산에 실패했다는 소문은 진작에 돌았거든요. 발열 문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고대역폭 메모리 4를 양산하는 동안 중국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파일을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2세대에서 3세대. 누군가 그 숫자를 얘기했을 때 저는 과장이라고 했어요. 반도체 세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죠? 파일을 그냥 무릎 위에 둔 채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도시 안에 창신 메모리 사무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누군가 오늘 밤도 밤새 일하고 있겠죠?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중국이 틀렸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중국 편을 너무 오래 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파일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덥기는 했는데 찢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방불을 끄고 누웠는데 에릭의 메시지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창신 메모리, 양산 연기, 고대 역폭 메모리 3. 한국이 이미 4세대인데 그런데 왜 미중 두 나라의 경제 수장들이 베이징이 아닌 인천공항을 먼저 들렀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베이징 호텔 조식 자리였어요. 에릭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빵을 뜯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어제 인천공항 얘기 더 찾아봤어.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잖아. 그날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랑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베이징도 워싱턴도 아닌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그것도 따로 내려서 각자 한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야 회담 경제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는 거야. 저는 포크를 들다 멈췄습니다. 기다려봐. 미국 재무장관이랑 중국 부총리가 정상회담 전날에 제3국에서 먼저 만난 거야?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창밖으로 베이징 아침이 보였습니다. 출근 차량들이 줄을 섰어요. 저는 잠깐 그걸 보다가 다시 에릭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미중 정상회담 전날이었습니다. 세계가 베이징을 주목하는 날에 두 나라 최고 경제 담당자들이 한국을 먼저 들렀다는 얘기였어요. 외교에서 그런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장소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선택했다는 건 한국을 이 담판의 변수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조식홀을 나와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회전문 밖으로 나가자 베이징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인도 끝에 섰어요. 회담장 방향으로 흑색 차량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워싱턴에 있는 전 국무부 동료였습니다. 아시아 공급망 담당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지금이 낮이니까 받겠다 싶었습니다. 두 건 올리고 받았어요. 마이클, 베이징이지? 미중 정상회담 취재 중이야? 그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베선트가 왜 인천 들렀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거 알아낸 거야? 공식 발표 아니었는데? 에릭이 찾았어. 마이클, 그건 의제 조율보다 더 큰 의미야.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반도체 공급망 조율자 역할을 한 거거든. 베선트도 허리펑도 서울을 거치지 않으면
회담 경제 의제를 확정 못했다는 얘기야. 저는 베이징 거리에 서서 그 말을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공급망 조율자. 그게 반도체 때문이야? 뭐 때문이겠어. 고대역폭 메모리잖아. 미국이 엔비디아 제품 중국에 팔려면 한국 메모리가 거기 들어가거든. 중국이 수출 통제 완화 요구하려면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하고 양쪽 다 한국 눈치를 봐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밑 보도블록에 눈이 갔어요. 차가운 돌이었는데 발이 그 위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본다. 중국이 한국 눈치를 본다. 그 두 나라가 정상회담 전날 한국을 먼저 들른다. 저는 거기서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게 제 버릇이었거든요. 반도체는 어차피 미국 설계잖아. 한국은 만들어주는 거고 제조 강국이 된 거야.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논리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설계 기술, 그게 한국 것이었거든요.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 그것도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걸 못 만드는 이유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관광버스 한 대가 섰어요. 유리창에 반사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킷 깃을 세운 채 핸드폰을 쥔 모습이었어요. 워싱턴 연구소 마이클 드레이크, 중국 편을 28년간 든 사람.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에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만난 그 한국 반도체 회사 관계자였어요.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되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예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한번 멈췄습니다. 그 숫자가 뭔지 이미 짐작이 갔어요. 점유율 얘기일 게 분명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꺼낼 뻔했던 그 숫자요. 저는 그 숫자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운 건 그 숫자를 보고도 제가 또 합리화를 할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에릭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켓 단추를 잠그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가방 안에 2020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직 찢지 않은 채로요. 오후 2시였습니다. 회담장 인근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량들이 여전히 오갔습니다. 그 한국 반도체 회사 관계자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넸는데 직함이 길었어요. 읽는 동안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바로 드릴게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돌려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숫자가 컸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저는 알았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SK 하이닉스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출하량의 62%를 쥐고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알아요. 그리고 이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날짜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026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 선언한 날이었어요. 중국은요?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도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창신 메모리는 아직 고대역폭 메모리 3세대도 양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열 문제로 계속 연기됐다는 소식은 업계에 파다했어요. 기술 격차가 2세대부터 3세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읽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어요. 2020년에도 그렇게 보셨죠?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격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태블릿으로 내렸어요. 6년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게 2015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치면 11년이고요. 매년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11년이 지났는데 격차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게 맞을까요? 카페 안 소음이 갑자기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반박 논리였습니다.
늘 이런 상황에서 꺼내왔던 것들이요.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쓰는 건 구형이 아닙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인공지능 가속기 루빈 플랫폼에 탑재되는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그게 8개 들어가거든요. 전량 한국산이에요. 태블릿 화면에 새 자료가 나왔습니다. 루빈 플랫폼 사양서였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따라갔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한국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올라온 거예요. 미국이 엔비디아 제품을 중국에 팔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합의해야 하는데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거든요. 중국이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자기들이 못 만드는 상황이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빠지면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유리창 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습니다. 전신주 사이로 파란 하늘 한 조각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동안 봤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면서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분 아세요? 화면이 아니라 종이 명함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반도체 공정 전문가였어요.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반도체 공정 현장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이분 팀이 초기 공정 기반을 잡았거든요. 지금의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기술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굳었어요. 1980년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싸우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 40년 전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누군가는 지금 몇 살일까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김민준과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베이징 빌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빛이 보도블록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자켓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62%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세계 최초 양산. 1980년대부터 쌓아온 공정기술, 합리화를 또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엔 논리가 좀처럼 조립이 안 됐습니다. 부품들이 제자리에 끼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에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서울 들러서 구로 쪽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베이징 전시장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틀째 오전이었어요. 회담 관련 부대 행사로 기술기업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에릭이 취재 일정표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젠슨 왕이 저쪽 부스에 잠깐 나온다고 하더라고. 저는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전시 부스였어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루빈 플랫폼 소개 세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조명이 밝았어요. 각국 취재진이 가득했고 영어와 중국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에릭과 나란히 걸으면서 부스 쪽으로 이동했어요. 루빈 플랫폼 실물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옆에 설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설명판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8개 탑재, 공급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량 한국산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그 핵심 부품을 전부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숫자를 적었습니다. 8개,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한국. 적다가 펜이 멈췄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루빈 플랫폼으로 얼마를 팔 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몇 개인지, 전부 한국에서 나온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가 커졌어요. 너무 컸습니다. 옆에서 에릭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판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에 엔비디아 대변인이 나왔어요. 젠슨 황은 짧게 등장해서 악수만 나누고 빠졌습니다. 대신 공급망 담당 임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루빈 플랫폼의 핵심은 메모리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가 없으면 이 플랫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파트너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곳입니다. 화면에 두 회사 로고가 떴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청중에서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노트의 숫자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지금만의 상황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워낙 빨리 치고 나가다 보니 공급사를 다변화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 마이크론이 따라오면 달라질 수 있어. 중국도 결국엔 만들어낼 테고. 그런데 그 논리를 머릿속에서 조립하는 동안 다른 숫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격차 2세대에서 3세대, 중국 창신 메모리 양산 연기, 11년 동안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아직 거기. 에릭이 옆으로 왔어요. 마이클, 저거 봐. 미국 기업인들 표정.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앞줄에 이번 방중단 수행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화면을 보는 눈빛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봤어요. 업계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거든요. 저 화면이 자기들한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전시장을 나왔어요. 출구 쪽 유리 너머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페이지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62, 70, 8, 2세대부터 3세대까지 40년. 그 숫자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거는 화상통화였어요. 어제 연락해둔 한국 반도체 공정 전문가였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뒤로 낡은 책꽂이가 보였어요. 드레이크 박사님이시죠? 민준이가 연락했더군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고대 역폭 메모리 패키징 기술, 그 기반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1980년대 초반부터요. 우리가 처음 반도체 공정을 배우던 때거든요. 그때 독일에서 기술 가져와서 일본 보면서 미국 교과서 뜯어가면서 했어요. 못 알아들으면 새벽에 혼자 다시 했고요. 그렇게 쌓인 거예요. 저는 화면 속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어려우셨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다. 그 말이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전시장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냥 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올라온 이유가 이 세 글자에 있었습니다. 강대국 두 나라가 한국 눈치를 보는 이유도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쏟아붓고도 중국이 격차를 못 좁히는 이유도요. 그냥 했다. 어떤 나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걸 놓쳤던 거였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구로에 가야 했어요. 그 공정 전문가 손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틀째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에릭은 기사 마감이 급하다며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호텔 로비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짐 정리를 해야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소파 팔걸이에 팔을 얹고 로비 천장을 봤습니다. 높고 하얗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업계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워싱턴 반도체 정책 관련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읽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창신 메모리 1분기 공식 실적 나왔어. 고대 역폭 메모리 3세대 양산 또 연기. 이번엔 연내 불투명하다고. 두 번째, 삼성전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29만 7,500원 돌파. 세 번째, 미국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편입 메모리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상장 신청 들어갔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에 2배짜리로 베팅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뭔가를 타이핑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창신 메모리 양산 연기, 삼성 신고가, 미국 레버리지 펀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 위 차 불빛이 줄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양손을 유리창에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에 2배짜리로 베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반도체 시장은 결국 균형을 찾는다. 한 나라가 너무 오래 독점하면 자본과 기술이 다른 곳으로 흐른다. 중국이든 어디든 결국 따라온다. 그게 시장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균형이 아니라 쏠림이었어요. 한국에 더 크게 베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시장이 보는 눈이 제 논리와 달랐습니다. 채팅방 메시지가 또 왔어요. 알림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마이클, 오늘 미중 정상회담, 반도체 의제, 최종 어떻게 됐는지 알아? 동결이래. 수출 통제 완화도 강화도 아닌 현상 유지. 결국 합의를 못한 거잖아. 동결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어요. 합의를 못했다는 건 한국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이 중국의 규제를 풀어줄 이유가 없었고 중국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어요. 유리창 밖으로 베이징 도심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중국 반도체 굴기의 꿈이 있었어요. 수십조 원이 흘러들어간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도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힘있는 이름은 한국이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생각이 스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스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어요. 채팅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자켓 주머니에 넣고 유리창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져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에 오래 짚고 있었거든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여행객처럼 보이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짐가방을 끌면서 프런트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열린 회담에서 자기 나라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일 서울 구로에 가야 했습니다. 오장에서 화상통화로 들은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한 사람의 손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손인지,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베이징 유리창에서 느꼈던 이 차가움이 그 손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울에 내린 건 아침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2시간 남짓 걸렸어요. 인천공항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넓었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면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다시 떠올렸어요. 동결, 수출 통제 완화도 강화도 아닌 현상 유지. 그 현상 유지가 한국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구로 쪽으로 빠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빌딩 사이로 낮은 공장 건물들이 섞여 보였습니다. 저는 어제 화상통화에서 들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수수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금속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기름기 섞인 냄새였어요. 오래된 기계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박기준 씨가 안에 있었어요. 어제 화상통화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직접 보니 더 연로해 보였어요. 머리가 완전히 휘었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직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수를 청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바닥이 딱딱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계 옆에서 보낸 손이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면서 그 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작업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았어요. 1980년대 초에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독일에서 장비 들여오면 설명서가 독일어로 와요. 옆에서 일본 사람이 보여주는 거 보면서 했고 미국 교과서는 영어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혼자 읽었습니다. 박기준 씨 눈이 먼 곳을 봤어요. 지금 이 작업대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때 공장 불이 새벽 4시에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거기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다. 저는 노트를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었어요. 기록할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죠? 아니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구로에 공장이 많았어요. 반도체만이 아니라요. 전자, 섬유, 기계.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16, 17살짜리들이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었어요. 가족한테 돈 보내려고 왔던 거죠. 새벽에 버스 타고 출근해서 밤에 기숙사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저는 박기준 씨 손을 다시 봤습니다. 그 손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의 뿌리였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반도체 수출 통제 의제,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 들어가는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 그 기술의 첫 번째 페이지가 이 손에서 시작됐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박기준 씨, 그때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겠어요. 그분이 작업대를 한번 툭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 손 안에. 그리고 거기서 또 앞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뭔가로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설명서를 사전 찾아가며 읽었어요. 그 새벽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40년을 건너뛰어 오늘 미중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었습니다. 강대국 두 나라가 눈치를 보는 그 반도체 기술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오늘 이 작업대에서, 이 굳은 살 박인 손에서요. 저는 노트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박기준 씨가 옆에 있는 선반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공정 매뉴얼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1987년도 거예요. 우리가 처음 패키징 공정 잡을 때 만든 거거든요. 지금 기술이랑 비교하면 웃기지만 뭐든 처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매뉴얼을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종이 무게가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살짝이었는데 느껴졌어요. 저는 매뉴얼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28년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중국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자본이 기술을 만든다고 했어요. 규모가 결국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 앞에서, 이 1987년 매뉴얼 앞에서 그 논리가 전부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자본이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공장 불빛이었어요. 사전 찾아가며 혼자 읽은 밤이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던 수십 년이었어요. 저는 매뉴얼을 박기준 씨에게 돌려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어요. 저 틀렸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2020년에 제가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이 중국한테 밀린다고요. 그 보고서가 지금 가방 안에 있어요. 오랫동안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목이 다시 막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박기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제가 본 건 숫자였거든요. 투자 금액이랑 공장 면적이랑 엔지니어 숫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었네요. 매뉴얼을 다시 봤어요. 이게 있었어요. 박기준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작업대 위 철판이 형광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여전히 코에 남아 있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8장,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취재 숙소 옥상에 올라간 건 저녁이 되고 나서였어요. 계단이 좁았습니다. 철제 난간을 잡고 올라가니 옥상 바닥이 거칠었어요. 발밑에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사방으로 펼쳐졌어요. 저는 난간 가까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가운데 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자켓 깃을 세웠는데 바람이 더 세게 왔습니다. 도시 소음이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차 소리, 사람 소리, 멀리서 경적 소리가 섞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2박 3일이었어요. 두 강대국이 마주 앉았고 반도체 의제는 동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동결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2020년 보고서를 꺼냈어요. 베이징 옥상 바람 속에서 표지가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두 손으로 잡았어요. 찢으려고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한국 반도체, 2025년 중국에 밀린다. 제목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어요. 활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쓸 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수백 개의 데이터를 들여다봤고 논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새벽 4시 공장 불빛이었습니다. 사전 찾아가며 혼자 읽은 밤이었어요. 독일어 설명서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박기준 씨 손바닥에 박여있던 굳은 살이었어요. 그게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 어디에도요. 숫자는 셀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공장 면적, 엔지니어 숫자. 그건 세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해야 하니까 했던 수십 년은 어떻게 셉니까?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보고서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오랫동안 틀렸어요. 데이터를 봤는데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쌓아온 시간을 못 봤습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약 9,7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440조 원 가까이 됐어요. 그 시장의 심장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가 쓰는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미중 두 나라가 9년 만에 마주 앉은 단판에서 가장 힘있는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첫 페이지에 1987년 너덜너덜한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건 갑자기 된 게 아니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혼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62%가 됐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세계 최초 양산이 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됐어요. 바람이 다시 왔습니다. 보고서 표지가 펄럭였어요. 저는 찢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잘못된 역사도 역사였거든요. 제가 틀린 기록도 기록이었습니다. 그걸 없애봤자 제가 틀렸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겨둬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숫자만 보려고 할 때 꺼내볼 수 있게요. 옥상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난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래로 베이징 도심이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밤을 새우고 있을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늦은 거였어요. 한국이 40년 전에 시작한 걸 이제 시작한 거였습니다. 취재 수첩을 꺼냈어요. 이번 출장 내내 쓴 수첩이었습니다. 베이징 회담장 앞에서 메모한 것들, 김민준 씨 카페에서 받아 적은 숫자들, 전시장 설명판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빈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줄을 썼습니다. 숫자 뒤를 봐라. 그게 전부였어요. 더 쓰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로 충분했어요. 수첩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보고서 위에 얹혔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쓰인 두 문서가 같은 가방 안에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틀린 과거였고 하나는 제가 배운 오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베이징 도심 불빛이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한동안 봤어요. 어느 불빛이 호텔인지 공장인지 관공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불빛이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불빛이 켜져 있겠죠? 구로 어딘가에도요. 박기준 씨 건물에도요. 아마 그 불빛들은 40년 전에도 켜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 불빛이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談판의 핵심이 될 거라고 몰랐겠지만요. 그냥 해야 하니까 켰을 겁니다. 옥상 계단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자갈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베이징 밤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